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SOX, 속스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네, 계속 엄청 오르더라고요. 엔비디아 네네, 실적 발표 직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 시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게 제가 조금 갖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좀 불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사서 한 2년, 3년을 내가 버틸 수 있다. 비트코인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도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뭐 비트코인 투자도 해봤고 그래서 2년, 3개월, 3년은 나에게 너무 긴 시간이고 6개월, 1년 하락도 잘 못 버틴다 싶으면은 지금 사면은 저는 이게 조정이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요 이평선하고 봤을 때 21선하고 정말 이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도 보면은 거의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지금 과매도 완전 코앞에 과매수요? 지금 이제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만 포인트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부터 막 2배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몰빵이나 큰 자금을 한 번에 넣었다가는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2, 3년 정도 더 나아가서 뭐 더 길게 볼 수만 있으면은 뭐 지금도 괜찮은 자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길게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길게 보고 한 2, 3년 정도 보유하기에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산다고 해도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한 1,000만 원을 낼 수 있다 하면은 지금, 저라면은 한 1, 20% 정도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21선에 닿았을 때, 그때 또 한 1, 2, 30%? 그때는 2, 30% 정도 늘 것 같고, 아니다. 그때도 한 20%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51선에 닿았을 때 조금 뭐 한 30%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21선과의 이격도도 많이 벌어졌는데 51선이 지금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게 51선과 21선이 벌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 간극과 이 간극의 차이가 정말 크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실적이 잘 받쳐주긴 하지만 그 실적이 되게 좋은 요소들만 긍정적으로 다 끌어와가지고요. 단기간에 급등을 좀 불러온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그 삼성전자의 지금 여기 외국인 소진율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실적은 정말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보유 비율이 지금 4월 24일에 49%였죠. 근데 지금 이제 48%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1월에는 어땠냐? 1월에는 52%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작년도 뭐 8월쯤 보면은 그때도 이제 50%, 뭐 52%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고 그럼 이걸 누가 지금 다 받고 있냐면 개인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 조금 리스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외국인 비중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가 그때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조정 받고 나서 다시 또 크게 올라서 삼성전자 30만 원 찍고 SK 하이닉스 지금 200만 원 찍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뭐 잠깐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는 이제 그 개미들이 자랄 때도 물론 있었고요. 코로나 때도 그러긴 했는데 우선은 이게 50%를 조금 깨고 내려왔다라는 게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그 서술 자료에서
거의 그 12년 만인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에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상태라 그게 조금 걸려요. 지금 이게 영원히 오르는 건 없고 너무 실적이 좋다곤 하지만 정말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거기서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조심하라는 차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역대급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라고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꼭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제 리스크 대비해서 좋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즉, 투자를 할 때는 자산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이제 성쌤하고 저하고 하는 방송이나 고래동 공부를 이제 좀 애용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아마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고, 만약에 반도체도 많이 갖고 있으면은요, 반도체도 사이클이 끊기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많이 빠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3, 40%가 빠져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20%가 빠지는데, 이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38%, 40%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보다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 말은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자산 배분한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담은 상태라면은 이런 반도체 같은 것들은 조금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비트코인, 반도체 이렇게 잘 오르는 것만 갖고 있으면 좋긴 한데, 비트코인이 이제 작년 11월에 10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힘든 고통을 맞이했듯이 이제 반도체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7년, 28년까지 보면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수준보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조정을 받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한 번쯤은. 그리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10%, 20%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이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한 10%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 10% 조정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매크로 이슈죠.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매크로 이슈가 터졌는데 이때도 한 20여 프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8천을 뚫고 8천 근방까지 갔다가 7천까지 7,100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8천을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분할로 꼭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비트코인하고 이게 반도체주랑 같이 사면 좀 위험한 이유가 빠질 때 같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상관관계라는 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게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를 따질 수 있는데, 그게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한 0.5를 넘게 되면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차트를 볼 때 시기적으로 나눠봤을 때, 반도체가 오를 때 비트코인이 빠질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반도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왜 안 오르느냐? 그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이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관계수가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고 뭐 가더라도 이제 오름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같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막 채권하고 주식을 담듯이 반도체랑 비트코인을 담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희가 한번 사면은 한 사이클 이상, 뭐 4년 이상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길게는 한 두 사이클 정도까지도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저도 AI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AI가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군사력이나 뭐 이런 쪽에 되게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사실 AI 이슈 때문인 것 같고 AI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 걸로 바라보는 게 뭐 10년을 놓고 본다고 치면 그게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관점은 비트코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 비트코인 지금 힘들단 말이죠.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물론 그 지난 사이클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15,000달러에서 12만 5천까지 갔기 때문에 괜찮으시지만 보통 이제 1억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힘드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오른다라는 그 말이 맞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잊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기사도 이런 맥락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ETF를 도입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국경제와.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과열이 돼 있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조금 팔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배재규 대표님의 의견은 이 과열도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는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종목이 엔비디아 같은 건데 엔비디아에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330배라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1억만 넣었어도 330억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만 넣었어도 150억으로 그냥 인생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끝났다.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꿈의 숫자인 거죠.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정말로 급등락이 반복이 되면서 그 과정이 결코 직선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만약에 이게 버블이고 거품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택했다면은 시장 안에서 버티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저는 몇 가지 단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선택한 종목이 우상향을 하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반도체 ETF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버티면 저는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억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정말로 우상향을 할 것이냐가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이 그렇지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의 그런 수준을 뭐 멘탈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정말 냉철하게 유튜브에서 듣고 어디서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주식에서 반토막이 돼도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그 중간에 위험한 것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전제된 상태라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AI 쪽에서 지금 버블이든 거품이든 이런 거 별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AI 쪽의 양대 산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뭐 M7 같은 경우, 물론 엔비디아는 여기도 들어가긴 하지만, M7이 대부분 빅테크, 뭐 소프트 위주잖아요. 속스는 반도체 위주고요. 이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M7과 SOXX, 속스 둘 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매그스 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요. 네, 얘네도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닥이라고 하면은 지난 한 3월 말, 4월 초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조금 이제 작아 보이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그스에 물론 엔비디아가 있긴 하지만 다른 6개, 7개 종목들이 더 비중이 크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반도체 그리고
HBM 같은 D램들,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매그스는 우선은 걔네들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하드웨어 쪽이 부스팅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꺼지는 게 아니라 저는 몇 년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캐페스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성이 보이고 마무리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또 매출로 보일 때 그때 다시 한번 매그스가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매그스도 지금 뭐 안 오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기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의 강세가 한동안은 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한 2, 3년을 놓고 보면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담으신 분들, 목표량을 담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금융자산 전체에서 반도체 ETF는 한 10% 정도만 담으려고 해요. 음.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암호화폐도 갖고 계시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뭐 현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S&P 500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은 어, 저보다 더 많이 반도체를 담아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도체의 최대 단점은 현 시점에서는 많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외에는 좀 음,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네.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놀라운데 지금도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또 이제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취해서 즐기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섣부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그 지정학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학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지난번 그 20% 하락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좀 간과하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어떻게 하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꺾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조금 종합해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저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라면 이제 반도체 10% 영역 내에서 이제 미국 위주로 한 7, 많으면 8 정도를 담고 한국을 한 1, 2 정도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같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정말로 큰 장점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밝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환율 이슈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이런 반도체 산업이 꺾이는 순간 얘네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는 원화로 사게 되고 그다음에 SOXX나 엔비디아 같은 걸 사게 되면은 달러로 사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니까 그 수위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5년, 10년을 두고 봤을 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환율 효과 때문에 환율이 한 30%가 오르게 되면은 그 주가도 많이 또 희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SOXX랑 비교를 한다면 뭐 20%, 30%, 10%요 정도 내에서 저는 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라이브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채팅에 쓰셔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SK 하이닉스 팔고 비트코인 사기에 딱 좋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에 많이 공부를 한 게 자산 배분을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자산 그 별로 퍼센트를 정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이제 각 섹터군이 5% 정도가 올라가면은 1년에 한두 번씩 리밸런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목표량을 채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앞으로 더 크게 늘릴 생각도 없고, 더 크게 막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딱 생각한 만큼을 유지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과 기타 여러 자산들로 자산 배분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비트코인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2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이거는 건드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유의미하게 늘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얘는 끝까지 가져가는 분량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많이 오르면 그 퍼센트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부를 매도해가지고 뭐 그때는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퍼센트 내에서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똑같은 게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2%를 배정을 했습니다. 딱 봤을 때 SOXX, 뭐 엔비디아,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단일 종목으로 5% 담는 거는 좀 불안한 것 같고 뭐 2%, 3%를 담겠다 하면 그 2, 3%는 그냥 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금 1%다. 그러면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다 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금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비트코인 목표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딱히 팔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외부에서 수입을 늘려서 오히려 늘 넣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뭘 팔아서 뭘 산다 이런 개념이 자산 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퍼센트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방식을 이제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것도 사실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리밸런싱을 사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속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뭐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원래는 8%씩 아, 6위까지 배정을 하는데 마이크론이 워낙 많이 올라서 10%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또 네. 다음 분기에 리밸런싱 할 때는 그만큼 또 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음, 뭐 검증된 방법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네.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비트코인만 사실 잘 못 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만 유독 좀 안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정말로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과도기가 1년은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개인의 그 고래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대로 가는 게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 사이클대로 가면은 연말 10월 정도에 이제 바닥을 찍고 그때 가격이 뭐 지금 이미 나온 저점 6만 달러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이제 하락장 및 횡보가 이어지고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이 좀 유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어떤 호재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조금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는 마음 좀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량도 채웠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만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비트코인을 안 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고래동 공부 저희 카페에도 종종 인증을 올리는데 최근까지도 그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목돈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6만 달러를 깬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목돈을 좀 투여를 할까 말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10월까지 지켜보면서 한 달에 한 150, 200 정도 사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
이제 상승만을 보면서 2, 3년 끌고 갈 거, 그것만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요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보면은 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 상단과 하단인데 요 사이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뭐그 정도로 예, 비트코인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비트코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분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오면 매수하시거나 뭐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대신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하락장을 많은 분들과 함께 보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사람들마다 정말 많이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하락장을 잘 버티는 멘탈을 갖고 있고, 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하긴 했지만 사실 또 하락장이 막상 오면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전체 부동산을 뺀 금융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를 우선 그 퍼센트를 조금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공격적이고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율을 뭐 10%더 높게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5%에서 밑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접근을 하시되, 그럼 내가 만약에 5%로 정했어요. 근데 지금 순간에 목표량을 못 채웠어. 그러면은 저는 지금 분할 매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싼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어, 지금 여기서 7만 6천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뭐 20만은 갈 수 있겠죠. 다음 사이클에 보수적으로 봐도요. 2, 30만 원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나 2, 3, 여기서 6만 한 10%, 20%더 빠져가서 사나 2, 3년 후를 바라본다면 가능은 한 건데요. 아까도 똑같은 원리죠. 예, 2, 3년을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예,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목표량을 채우신 분들은 굳이 채웠는데 그 내가 5% 사기로 했는데 그걸 6%, 7% 늘리면서 샀다가 6만 맞으면은 뼈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또 겪어야 되잖아요. 굳이 그러느니 그냥 지금은 다른 섹터 공부하시면서 조정 나왔을 때 투입하시고 어,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뭐 운동도 하시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오태민 작가님은 이더리움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김승호 회장님은 비트마인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보다 비트마인이 최근에 조금 더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비트마인이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뭐 까닭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더리움이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오를 때도 더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올라도 많이 오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것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그 약세장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세장이라고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고 강세장이 시작되면 사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하거나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고 비트마인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서는 정말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액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조금 액수가 그래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도 이제 소액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뭐 어쩔 때는 장이 좋았을 때는 막 많이 벌었다가 또 지금같이 떨어지면은 회복을 못하고 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포트 비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했다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감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김승호 회장님도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트마인을 뭐 여기서 손절한다거나 지금 마이너스 폭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손절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미래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저는 지금 손실폭이 크더라도요.
언젠가는 그거 다 만회할 정도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강세장이 지난 사이클대로 그 정도 수준만 진행이 돼도 정말 많은 부분으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포트 비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향후 몇 년의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지, 빚을 끌어쓰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